강하죠. 그리고 나라 안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반도가 화산 폭발처럼 터질는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흔히 그 변화란 말을 쓸 때 세상이 변한다 그런 말을 쓸 때 변한다, 바뀐다 할 때 체인지 그런 말을 써요. 체인지. 근데 메디컬 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급변. 그러니까 예상치 않는 변화를 만날 때 소위 소셜 메디컬 체인지, 사회가 급격하게 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상이 된 것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사당동 거쳐서 안양 간다든지 서울 간다 할 때 다 옛날 다니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가는 길 걱정이 없어요. 다른 외지를 가더라도. 근데 갑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생각도 하는 길이 보이면 그 길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개가 잔뜩 꼈는데 그 표지판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이 도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당황하게 되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급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성하고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또 방황해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45년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한 5천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세상을 살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5천년 역사 동안에 6.25 전쟁이 970번째 난리예요. 난리라는 말은 나라 전체가 막 뒤집어져 피난 가고 막 자기 고향 버리고 정처 돌아다니면서 그 변화를 수습하고 다니고 이럴 때가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는 한국 전쟁을 겪은 그러니까 53년 휴전하고 50년 이후죠. 53년 이후는 한 70 몇 년 동안 그렇게 큰 난리가 없었어요. 뭐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동안에 뭐 청와대 기습사건도 있었고 뭐 가까이는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영평해전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무장공개 같은 거. 근데 나라 전체가 막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세상을 우리가 산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만큼 번영을 한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신생 독립국가가 한 130개 나라 생겼거든요.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만큼 성공한 사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화, 그리고 또 민주화, 이렇게 또 선진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취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가 230개국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0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무역 규모라든지 봐서. 그 다음에 GNP, 또 GNI라고 하는 거, 개인 소득도 3만 4천 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고 일본이 3만 6천 불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일본이 아슬아슬하게 우리하고 좀 어쩌면 선진화로 우리한테 놓칠 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이만큼 우리가 컸어요. 군사력은 어제 영국 그 BBS인가요? 거기서 보도 못 보니까 우리가 5위더라고. 군사력이 5위. 그러니까 미국 1등, 러시아 2등, 중국 3등, 인도가 4등,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대단한 나라예요. 북한도 한 38등 이렇게 하더라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지금 뭐 세계 앞에 큰소리 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군사력을 볼 때는 그리고 뭐 헷갈렸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해 놓은 그 현무라는 게 있거든요. 현무, 소위 요격 체계, 적의 미사일도 막으면서 공격도 하는 그런 미사일이 현무예요. 일반 미사일은 두 가지를 구분하거든요. 하나는 공격만 하고, 뭐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면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패트로이트, 뭐 사드, 신궁 이런 것들은 요격만 하는 거예요. 근데 현무는 요격과 동시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현재 9톤 정도 위력을 가졌다니까. 지금 현무 5가 9톤, 그리고 6가 지금 이번에 시험했거든요. 근데 11톤이에요.
11킬로톤 다이나마이트로 TNT로,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15킬로톤이에요. 15킬로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한 도시를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현장에서만 한 13만 명이 죽고. 근데 우리가 핵은 없지만은 요격도 되고 공격하는 현무 시리즈는 거의 일본 히로시마급에 해당되는 위력을 가진 폭탄을 우리가 이미 실전에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구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도 뭐 해군, 공군, 육군까지 합쳐가지고 현재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K 방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위산업 그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팔리죠. 뭐 K2 전차부터 또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TK 그 연습용 전투기, 그리고 현재 또 시험 중에 있는 K22F, 이런 것들은 좀 세계가 놀랄 만큼 한국형 무기가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세계는 전쟁을 할 때 소련 편에 속한 사람들은 소련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 편에 속한 사람들은 미국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 중간형은 뭐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무기를 많이 수출하지 못합니다. 자기 나라도 수요가 딸리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가보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 소련은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152mm 포라든 이런 것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제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좀 싸우는데 그 무기가 결국 우리 한국 전차에 쓰는 대포죠. 155mm 대포. 요 우리 화약 대포를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은 직접 그 공격 무기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못해요. 미국이 우리 걸 사가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장에다 USA라고 붙여가지고 다시 파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북한하고 우리가 거기 싸우고 있는 거죠. 무기 체계가. 근데 우리 무기는 미국 것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개발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소련 무기 가지고 달라든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유사한 무기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무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냐? 1990년 러시아가 이제 그 러시아 국가연합이라고 ISC인가 그럴 겁니다. ISS인가? 그 15개 나라가 해체됐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각기 이제 원래 나라로 돌아갔어요. 뭐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아까 우크라이나도 그때 독립한 나라거든요.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소비에트 연방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정부가 소련 고르바초프를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수교를 하려고 아주 파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러시아에다가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 아주 장기 저리로 아주 싸게. 그러니까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때 소련이 막 흔들릴 때니까 돈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케이 해가지고 수교가 이제 92년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차관으로 줬으니까 30억 달러를 30년 거치니까 벌써 50년 전 얘기니까 이제 갚을 때가 됐잖아요. 근데 소련이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안 갚아요, 돈을. 못 갚죠. 그러니까 우리는 졸라대죠, 이제 약속대로 하라고. 그래서 소련 무기가 이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탱크도 들어오고, 잠수함도 들어오고, 뭐 헬기도 들어오고, 헬기도 들어오고, 이런 소방국에 쓰는 산림 방제용 헬기. 그런 걸 전부 다 우리 방산업체가 조작해서 뜯어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고흥에서 그 날아온가요? 누리호 그거 이제 우리가 공중에 성공할 때
3번 만에 성공했잖아요. 그 전부 소련 기술자들이 와서 엔진 제작을 하고 더 그랬어요. 근데 그 동체는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소련의 엔진을 부착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차 때 이제 성공을 하고 소련 기술자가 11명이 왔거든요. 왔는데 그 엔진을 성공했으니까 그 이제 모형 엔진을 소련 걸 해부해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엔진을 소련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자기 본국으로 약속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머리가 또 비상하잖아요. 그 덩어리, 쇳덩어리 왜 갖고 가려고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약속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니까 그 무거운 걸 가져가는 운반비가 얼마며 이미 다 기술 이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사정을 해도 그냥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술단장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있는 술 없는 술 갖다가 밤새 먹여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혼미백 사는 데 가서 사인해라. 폐기했다고. 그래서 바다에다 버려버렸다고 간 거야 그냥 빈손으로. 요걸 다시 건져가지고 개발한 것이 한국형 엔진이에요. 우주발사체. 그러니까 이 소련 무기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재탄생하는 거예요. 한국형으로. 요 무기가 소련 무기를 격파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우수해가지고.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저 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에 있는 동부 유럽,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무기 가져가잖아요. 이런 면에서 한국이 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미래가 아주 창창한 나라죠. 지금 미래에 지금 현재냐 4차 산업이란 말 들어봤죠. 4차 산업. 1차 산업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는 게 1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초죠. 영국에서 그 증기기관차량이 나왔잖아요. 방직기계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가 버렸다고 생각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옷감을 생산하는데 옛날엔 수공업이니까 배틀에서 배를 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24시간 노동을 해야만 한 필을 짠다. 20자. 근데 기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10,000필을 짜려면은 10,000명이 필요하잖아요. 노동자가. 근데 기계는 불과 100명만 방직기를 돌려도 10,000필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대량 실업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 사람들 생각에는 이 기계를 부셔버리면 다시 수공업으로 배틀에 앉아서 옷 짜는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기계 파괴 운동. 볼트를 빼버리고 나트를 막 부셔버리고 벨트를 잘라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그럼 막 경찰이 들어가서 체포하고 막 그랬죠. 근데 어차피 역사는 기계화로 가더라. 이게 산업화로.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기계가 생산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계가 생산하니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 단순하게 손으로 얻는 시대가 달라가지고. 그럼 그 많은 물건을 어디다 대고 팔아야 할까?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큰 나라들이 물건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제국화, 제국사회들 강제로 식민지를 만들든지 그러면 대포를 가져 쏘아대면서 물건을 사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보다 한 100년 전후에서.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은 그러나 보편화돼가지고 제국들이 대부분 그 기술을 먼저 가진 나라들이 식민지를 두었어요. 우리 대원군 시대에 미국 함정이 대동강에 올라왔어요. 서해로 해가지고. 뭘 싣고 왔냐? 상선이야, 상선. 장사하는 배. 제네랄 샤만인가 그래요. 뭘 싣고 왔냐면 화약하고 옷감하고 고무. 중국 시장에다 팔다가 미국 배가 지나가다 짜투리 시장이 하나 있다. 조그마한 골목 시장에. 그래서 건너와서 물건을 사라고 개황을 해요. 문을 열어라 그랬다. 근데
그때 당시 세국 정책으로 막 절대로 못 올라온다고 하면서 솜덩어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불려가지고 샤만을 불을 태워버렸잖아요. 그 선원들을 죽여버리고 거기에 이제 개항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동경에서 얼마 우리로 말하면 서울서 인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항구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문을 열어가지고 개항을 했잖아요. 미국 배를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보다 일본이 앞서가는 거예요. 모든 선진 기술을 우리보다 일본이 앞에 배웠다. 그것이 불과 한 20년 차이에요. 요코스카라는 항구를 열어가지고 미국의 기술을 받아온 것은 일본은 1800 아마 한 56년이나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로부터 한 20년 뒤에 76년에 1876년에 일본에게 강제로 인천항을 열어가지고 결국 일본 물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일본 우리보다 한 20년 앞에 했는데 벌써 기술 선진국이 됐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모든 기술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시대에 그 산업화라는 이름의 개혁기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역사적 낙후가 되고 식민지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산업혁명은 기계로부터 일어났고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지식정보, 이 정보가 이제 판을 쓸면서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지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인터넷 사회가 왔고 이제 4차 산업이 지금 눈앞에 온 거죠.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산업은 인공지능 시대죠.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이 모든 사회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절대 필요한 것이 반도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더 이상 탄소가 배출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후협약을 맺어서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해 버렸어요. 탄소 중립. 탄소를 제로화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탄소를 많이 내놓은 것이 석탄을 쓰는 발전소잖아요. 화력발전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그 산업 시설을 갖고 놓은 무슨 저 염색 공장이라든 타이어 공장 이런 것들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런 산업을 자꾸 이제 에너지를 바꿔서 이제 수소로도 바꾸고 전기 자동차 같은 거 전기로도 바꿔야 된다.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한 나라의 부를 정할 때, 한 나라가 얼마나 센 나라냐, 국부 정할 때 영토가 얼마나 넓냐, 군사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이런 것을 계산 안 해요, 이제는. 누가 더 첨단 기술을 앞서서 개발해서 대중화시키느냐, 첨단 기술, 반도체 기술, 그보다 더 이런 새로운 첨단 기계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주 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뇌 혁명이다. 이게. 머리를 좋게 우수하게 가진 민족이나 집단이 앞으로 사회를 주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왜 저렇게 영구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느냐. 미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머리 좋은 사람 유학 가잖아요. 가서 두뇌가 개발되어 그 인재들을 거기서 붙잡아 놓은 거예요. 붙잡아놔서 내보내질 않아요. 최고급 예우를 해주고 사람 살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는 그 과학자들이 안 와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기술자들이 안 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홍릉인가요? 저쪽에다가 센터 만들어가지고 카이스트가 만들어가지고 기술자를 데려다 최고 예우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우리 산업화를 하는데 기여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좀 대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센터 국방연구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카이스트 있잖아요. 대전에 이런 데서 인재를 길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성공시켜가지고 지금 반도체 산업이 엄청난 세계적 산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이 시장, 세계 시장에서 한 7.5% 가지고 있어 시장 점유율이. 근데 반도체는 크게 둘로 나누잖아. 하나는 메모리가 있고 하나는 비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기억장치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비메모리가 더 중요한 부품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 있죠. 섬, 조그만 섬. 그 조그만 섬이지만 인구가 한 2,400만 됩니다. 영토는 우리나라 국토의 한 3분의 2쯤 되고, 근데 옆에 원치 큰 중국이 붙어 있으니까 중국하고 비교해서 적지 그렇게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소위 파운드리라고 이 설계한 것을 복제해 주는 거예요. 그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TSMC라고, TSMC. 그 공장은 세계 시장의 70% 가까이를 가지고 있어요. 생산량을.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폭격 못해요. 그 파운드리 만드는 복제용 메모리를 만들거든요. 그것도. 근데 만드는 그 타이완의 반도체 회사가 무너져 버리면 중국 산업이 왕창 깨져버려요. 그만큼 반도체는 중요해요. 지금 뭐 자동차고 뭐고 전부 다 그 반도체 없이는 작동 자체가 안 되잖아요. 어느 기계도.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는 복잡하게 좀 엉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가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다. 원치 우수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끈질기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희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단이고 안보 불안이에요. 분단에서 안보가 불안해요. 안보가 불안하면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전쟁이 났다. 어떤 나라의 산업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다 나가버리지. 전쟁이 났는데 어떤 기업을 한국에다 두겠냐고요. 또 한국 상품이 제대로 생산해내겠냐고요. 무시무시한 북한의 그 전술 핵무기 같은 거, 뭐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얼마 전에는 어뢰까지 막 바다에서 해일 일으켜가지고 부두도 하나 깨버리고 막 큰 배, 항공모함까지 이지스함까지도 폭격 구멍 뚫어버리는 그 소위 수중 핵 폭발 실험에 북한이 성공했잖아요. SLBM이라고 잠수함에다 싣고 다니면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 퍼스널리티가, 정신 상태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를 자제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10살 물 딸내미를 지 후계자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저런 짓을 하겠어요? 존귀한 자제분이다 소리 하면서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러니까 상식이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야만 어떤 위기를 관리할 수가 있죠. 핵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판단하는 능력도 있고 합의체를 만들어서 결정도 올 텐데 전부 혼자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도 무슨 재판 절차가 있어요?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죽일 때 보세요. 그냥 지 마음대로 가서 실제 머리털 하나 남기지 말라고 하니까 만경대 군사학교에다 세워놓고는 기관단총으로 1분에 1,500발 나오는 기관단총을 쫙 갈고 아무 형태도 없어요. 그럴 수가. 인간적으로 장성택가 끌려가면서 호소했잖아. 그 조카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뭐 왜 그러냐, 할 말이 있다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것도 재판을 3번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형을. 근데 그냥 군대 별 5개고 몇고 그냥 하루아침에 지 맘대로 그냥 눈빛만 주면 싹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라가 좀 온통 정상적인 것 같은데 다 불안해, 우리가요. 우리가 요즘 전문 용어로 트라우마가 있다고, 트라우마. 걱정. 쉽게 말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경제 지표에 들어가면 10등 안에 다 있는데 행복 지수에 들어가면 70등 밖으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은. 물질은 만족한데 늘 불안해요. 여러분들도 불안하는 것 같으면 불안한 거예요. 잊어버리려도 뉴스 들으면 금방 반응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좀 평화대사님들 또 우리 조직 안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되냐면 분단을 그냥 지속할 것인가요? 분단 상태를 그냥 지속할 거냐, 밀어붙일 거냐, 그냥 살자, 이게 팔자대로 이렇게 하나를 하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분위기가 놓아둘 수는 없어요. 제대로 놓아둘 수 없어요.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가 작년 말에 노동당 최고인민회의를 해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 같은 겁니다. 우리 국회 같은 게 있어요. 최고인민위원회라고 회의라고. 한 나흘간 평양에서 했는데 거기서 선언해 버렸어요. 이제 남조선이라든지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평화통일이라든지 이런 말 용어를 다 빼버렸어요. 전부 다 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호를 불러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대한민국. 그럼 얼른 생각하면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정식으로 불러줬으니까. 그 대한민국이라고 불러놓고 그 대한민국이 적대국가라는 거예요. 적대국가. 존재해서는 안 된 나라. 근데 이 나라를 아주 헌법에다 명기해라는 거야. 없애버린다고. 없애버려. 평정해버려. 자기들이 해방지구를 만들어서 완전히 점령해버리겠다고 헌법에다 법제화해보라는 거예요. 지시했다니까요. 이제 무슨 뭐 민족끼리 어쩌고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국제기구를 싹 없애버렸어요. 조평통도 없애버렸고 그 다음 금강산 개발 그것도 지구도 없애버렸고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민족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동족끼리 같은 민족 피를 당군 피를 나눴고 언어가 같고 습관이 같고 관습이 같고 풍속이 같고 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한민족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이미 헌법에는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표시해놨어요. 벌써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다 이런 말은 북한에 없어요. 김일성 민족. 그래 놓고는 그래도 그런 형식은 취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민화협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족화해 국민위원회인가? 북한에도 있어요. 민화협이. 같은 언어끼리 통한다고. 그 다음에 또 아태라는 게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위원회. 북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름을 쓰면 서로 동질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쪽 사람을 만나고 남쪽 관계를 주도했어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자체를 전부 기후를 해산해버렸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적대국가. 저것들은 아주 무법자들이니까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핵을 원래는 핵을 가져도 콘츄르타우를 가진 사람이 핵에 대한 권한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소련 푸틴 같은 대통령 외국 갈 때는 육군 중령이나 대령이 브렉박스라는 걸 들고 옆에 따라다녀요. 핵 단추. 사건이 나면 명령을 해요. 핵을 명령해야 단추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위험할 때가 대통령끼리 인사이동할 때야. 교체할 때. 권한을 교체할 때. 서로 바뀔 때. 권한이 지금 바뀌는 순간에 불과 몇 초지만 그때 누가 위기가 나왔을 때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이걸 법제화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음 권력순에 따라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다 명시해놨어요. 지금 노동당 규약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공갈로만 친주를 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걸 보니까 무시무시하다 이게. 상상을 초월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위기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엎드려서 기분 맞춰가면서 그냥 우리 군사훈련도 안 하고 또 군대도 해산하고 이렇게 축소해가면서 저쪽 비율을 맞추면서 그냥 더러운 평화를 유지해 갈 것인가. 아주 자존심 상한 평화죠. 일종의. 그동안엔 또 그래도 큰 난리는 별로 없었잖아. 5년 동안은. 근데 보니까 너무 허술하다 이게. 너무 허술해. 하나만 예를 들면 저 강원도 철원 있잖아요. 동부전선. 거기에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금지구역. DMZ를 중상고 양쪽에 원래 2km씩 4km만 DMZ예요. 근데 그걸 바로 민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위험한 지역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선이 있어요.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 선 밖에까지 거기서부터 6km까지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이게 남북이 군사합의 때. 그러면 우리는 공중 정찰 정보력을 가져야 되니까 정찰기가 떠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장사포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미사일 기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기차 안에서도 발사하고 막 아까 수중 발사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 걸 다 비행기로 정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수시로 봐야 작전을 세우고 거기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혀 못 보게 해버렸어요. 남북을 핑계대고 자기들 비행기가 정찰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비행기가 없어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니까 그 정보를 어디다 의존해야 되느냐, 일본이나 미국에다 의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위성을 공중에다 띄워놓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처음에 이제 위성 하나 개발했지만은, 근데 그동안에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을 이동시키고 올 때는 액체 연료를 넣으려면 1시간이 걸려요. 연료 넣는 시간만.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리 시간을 다 추적을 쓰잖아요. 정찰로. 근데 이 정찰기라면 2시간에 한 바퀴 도니까 평양 일대를 미사일 기지나 군사기지를 보더라도 2시간 이후에 또 보게 된다. 이거 위성 하나가 뜨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3개 내지 4개를 올려놔야 그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빈 정보를 어디서 얻어내느냐? 미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얻어낸다 그런 얘기죠. 다만 우리가 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이 휴민트 정보라고 그래요. 사람 정보. 왜냐? 탈북자가 35,000명이잖아요. 이걸 전부 조합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 군데 근무하던 사람들이 탈북을 했으니까. 거기 보위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위성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우주정찰국에 있는 사람도 다 있거든요. 요거 종합해서 보면 그쪽 정보를 늦게라도 알아내요. 그러니까 인간 정보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위성을 띄운 나라, 일본은 평양 상공에 7개 위성을 띄워놨고, 미국은 12개를 띄워놨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보는 시간이 빠르죠. 2시간 한 바퀴 돌아도 각기 시간을 달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과 미국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정보가 없이는 눈먼 사람이 공격 목표를 성에 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고 쏘아야 정확히 맞출까 말까 하는 바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그걸 딱 차단해 놨다 이거 군사기밀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알려진 건데 북한은 GP 소위 DMZ 안에서 남쪽을 보고 북쪽을 보는 GP 정찰 초소가 있어요. 그게 178개예요. 거기서 11개를 양쪽 다 없애기로 했다. 11개씩을. 그럼 179개에서 11개 없어진 거다고? 우리는 49개 있었어요. 거기서 11개 없어지면 같은 숫자를 정해서 없애는 저쪽은 11개가 없어져도 160개가 있고 여기는 11개 없어지면 30개밖에 36개밖에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워지냐 보는 시각이. 이런 아주 우리에게 불리한 군사 위성 합의를 해놨다. 군사 합의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정찰 위성을 봐야겠다. 이랬더니 저쪽에서는 완전 폐기다. 이래가지고 NLL까지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저것도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다. 우리가 친 게 아니다. NLL은 한국전쟁 끝나고 이제 휴전선을 정할 때 북한은 그 당시 해군력이 거의 없어요. 해병대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5개도서 저 백령도까지도 우리 미군하고 한국군이 가 있었던 거죠. 해군들이.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땅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DMZ를 거치고 위로 서해바다에. 근데 그것을 이제 얼마 있다 미국이 거기다 북방 한계선, 북한을 마음대로 넘어다닐 수 없는 경계선을 쳐놓은 것이 NLL이에요. 그건 일방적으로 쳐서 휴전회담에 합의하지 않고. 근데 왜 쳤냐?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북진 통일을 한다 보니까 북한이 내려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이승만이 미국 허락 없이 북진 통일을 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미국이 경계선을 쳐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지금은 이건 이제 남북 간의 경계가 된 거죠. 사실상 잠정적으로. 어디서 확정됐냐? 92년 남북 기본 합의를 맺을 때 북한이 굉장히 어려울 때죠. 동북권이 무너질 때니까. 그때 기본 합의에
현재 남북 간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합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정했다 이들이 늦게라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지켜야지 책임지고. 이거 우리는 주장하는 거고 지금 김정은은 그걸 무효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서해에서 막 해안포도 막 쏘고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포 쏘고 하루에 막 200발도 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지금 남북 간에는 누구든 조그만 성질 사납게 건들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은 미국의 군사력을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죠. 그런데 미국의 군사력 가운데서 미국이 2012년에 선언을 하나 해요. 뭐라고 선언하느냐? 미국은 세계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한 군데 이상을 도울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해요. 일종의 미국의 독트린인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더 이상 미국 힘이 없다 그런 얘기야. 다만 그 순위가 아시아에 1순위를 둔다 그런 얘기야. 아시아에. 그러니까 전쟁 여러 군데 나도 아시아에서 나면 거기를 우선 미국이 방어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금 안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한반도가 위험하니까 아시아를 지킨다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응?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게야. 근데 지금 미국은 이 가장 위험한 것이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다 바뀌어요. 대한민국처럼. 그럼 트럼프가 있을 때 정책이 바이든 오니까 다 바뀌잖아요. 또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11월 달에 하잖아요. 금년에. 트럼프한테 지고 있어요. 현재. 여론전에서. 그럼 트럼프가 또 되면 다 바뀌어요. 북한 핵 문제도 바뀌고. 그리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직접 군인을 한 것도 군사지원은 계속 이제 나토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하마스는 무슨 얘기냐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가자지구라는 지역에 중앙정부가 하나 있어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서한지구에. 근데 가자지구 정부에 그것도. 근데 거기 정당 속의 한 정당 이름이 하마스야. 근데 그 하마스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맺은 평화조약을 거부해요. 거부해요. 어떤 일에서도 폭력, 무력 가지고만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이 주장하는 무력 강경파의 하나가 하마스라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방어망을 아주 기술적으로 뚫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5번이나 한 나라입니다. 근데 다 이겼어, 5번 다. 그러니까 아주 자만도 해줬지만은 방어벽을 잘 쳐놨어요. 아주 스마트 방어죠. 아주 정말 정보를 최전도 이용해가지고 망을 3단계 쳐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로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철조망을 쳐서 담도 싸고. 거기다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요격 체계를 800m에 하나씩 두어가지고 어떤 로켓이라든지 미사일도 방어가 돼요. 아이언돔이 비싸게 되지만은. 근데 이번에 저 가자지구에서 터진 거 보세요. 이 경운기를 몰고 와버렸다니, 경운기를. 그래서 콘크리트를 벽을 뚫고 로켓을 아이언돔 한 대가 로켓을 120발까지 요격해요. 동시에 반격한다고 말이야. 깨뜨려. 그런데 5,000발을 쏘아버렸단 말이야. 5,000발. 로켓도 5,000발이 동시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행글라이드라고 있죠. 행글라이드 저 산악 훈련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비행기 날개 달린 거. 그걸 타고 넘어가가지고 거기 음악회 하는 데 가서 사람을 200여 명 납치해가지고 가자지구로 도망가서 지금 그 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일부 풀어줬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습하는 사람들의 기습에는 안 된다. 이게 어떤 경우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바로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아이고 대한민국도 뭐 요격 체계가 뭐 사드도 있고 패트리어트도 있고 무슨 뭐 신궁도 있고 천궁도 있다지만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응? 그렇죠? 그다음 미국 힘이 이미 분산돼 있어. 미국은 이 이스라엘을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안 도울 수가 없냐면 여러분 잘 알지만 이스라엘 인구가 미국에서 3% 정도 살아요. 650만.
그런데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약 43%예요. 인구 3%가 미국의 절반 정도의 정치를 움직인다니까요. 모든 언론 조직, 정치 조직, 대학의 교육 조직에 유대인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아이비리그라고 유명한 미국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그 대학의 총장들의 80%가 유태인이야. 뭐 뉴욕 타임스로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90%가 유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주니까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가서 큰 소리를 못 쳐요. 그 비우건 들어놓으면 선거에 지니까 유대인들이 자중지해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적이 됐고, 다른 나라는 전쟁 나면 우크라이나도 도망가잖아요. 막 1000만 명이 막 외국으로.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명이 죽으면 10명이 와요. 어디서? 외국에서. 할머니도 온다니까. 80 먹은 할머니도 비행기, 텔아비브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갖고 있어요. 전쟁 났다는데. 그럼 노인네가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할머니가 그래. 이놈의 새끼. 내가 총알 맞으면 안 되냐고. 젊은 군대들 앞에 가서 내가 총 맞아서 군인 대신 죽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떨어지면 10대를 사보내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거라 그런 얘기야.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벌써 도망갈 준비한 사람이 드문드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금 사놓고 뭐 달러 바꾸고 말이다고.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됐다 이게 기스 보면.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그래도 참고 통일로 갈 거냐, 분단을 그냥 지속하면서 어머님을 살다 급하면 도망갈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결정을 하고 지금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박수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통일해야 되겠다고 이제 설명합시다. 이해를 했다고.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갈수록 또 젊은 세대는 통일을 거리를 둡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공산주의를 알아요. 저런 짓거리 하면 안 되고 북한식으로 살 바에 죽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 통일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를 해요. 근데 어제 서울대학 인문대학에 그 통일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 간신히 50대 50이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도 통일을 반대하더라니까.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전쟁 징그럽다고 그래서. 왜냐면 방법이 전쟁밖에 없는 줄 아니까. 근데 젊은이들은 20%가 안 돼요. 통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다 이거야. 그 다음 혼란이 온다는 거. 혼란. 북한 사람이 섞여.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죠. 혼란 온단 말도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뺏길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은 일하는데 억척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하는데 기여한 것이 이북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기여도가 커요. 막 억척같이 해가지고. 여기도 계시면 몰라도. 그러니까 젊은이들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노인이 안 죽어가지고는 걱정인데 노인들이 안 죽어서 걱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죽냐고. 100살 넘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2,300명 살아있더라고요. 옛날에는 7, 8명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수명이 길어졌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자 평균 연령이 83세예요. 여자는 87세고. 그러니까 80세 넘어서 평균 연령 사는 거예요. 오래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 생각에는 지루하다. 안 죽고 왜 안 죽냐니까. 이렇게 막. 지하철도 아침에 타고 민망하긴 하더라고. 노인들은 꽉 차있어. 새벽에 어디를 가는지. 내가 타봐도. 나도 노인이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젊은이들이 통일 감각이 없어져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면 아예 통일을 체념해 볼 거 아니야. 하지 말자고. 그러면 위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단은 계속적으로 소모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비용을 내놔야 돼. 국방비를 올려야 되니까. 북한이 뭘 개발하면 우리도 개발해야 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방위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 국방비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25%쯤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60조 가까이 되거든요. 한국이. 북한은 전체 예산이 60조예요. 우리 국방비하고 맞먹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네. 628조인가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 예산이. 거기에서 60조니까. 계속 무기를 개발해야 돼요. 우리도 더 위험한 걸, 높은 걸. 뭐 선제 타격이라고 킬체인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가 내가 하나 이제 체험을 한 건데, 좀 됐어요. 시간은 그때가 아마 20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 선문대학이라고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있어요. 아산에. 거기서 이제 통일 토크 콘서트라는 걸 한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쪽의 대학생하고 북쪽의 대학생하고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KBS 아나운서 같은 사회를 보면서 남북 간의 프리토킹 자유롭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병역제도는 어떻게 생겼냐? 대학은 어떻게 하면 거기도 경쟁력이 있고 저 개인 수업을 받냐 이런 거 서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자연스럽게 남북 대학생들이. 왜냐면 탈북 대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국민연합에 있을 때 주도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총학생회장이 나와서 그날 인사를 하더라고요. 마이크 앞에서 총학생회장이 오늘 그 국제회의실에서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받았대요. 참석할 사람들 써내보라고. 그랬더니 1,100명이 있었다는 거야. 참석한다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1,100명. 물론 뭐 학생이 한 2만 명 되지만은. 근데 거기서 이제 1,100명 보러 또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대요. 통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랬더니 1,100명 중에 51.8%가 통일을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이잖아요. 이 학교는 그래도 보수성도 있고 통일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다른 대학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20, 30%밖에. 근데 51%가 나왔다 이게. 선문대학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찬성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찬성한 사람 51%에만 다시 문제를 주었다 이게 뭐라고? 왜 찬성하냐? 왜 찬성하냐? 그 이유를 써라 이게 한 가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38%가 통일되면 군대를 안 갈 것 같다. 이게 이게 참 다 웃음 나오잖아. 나도 웃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 놀라운 것은 그거 현실이야. 통일도 경제적이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무슨 국가의 국관을 얘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 이런 게 통일이 아니고 이익이 있어야 통일을 찬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야. 그럼 그 학생들 이익이 무슨 이익이에요? 군대 안 갈 것 같다. 지금은 영장 나와도 그 연령대가 되면 가야잖아요. 근데 통일되면 군대 숫자가 줄어요. 남북한에. 지금 남북한 군대는 한 200만 돼요. 남쪽에 한 50만 넘고 북쪽은 190만 200만 넘으니까 다른 예비군 말고도. 그런데 군대가 통일이 되면 남북한 합쳐서 정기군 60만 명 정도 가지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개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다 이게 모병제. 공공년 채용을 해서 시험 봐서 경쟁해가지고 뽑아 공무원들처럼. 그러니까 선택 안 하면 자기는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2년간 군대에 가서 제대할 때까지 2년간은 충분한 자기 결정권에 기회를 상실하는 시대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일대에서 찬성하는 이유는 군대를 안 갈 것 같아서 찬성하는 거야. 거기에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야. 아주 교훈이 거기 있어요. 통일도 이익이 있어야지 손해남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통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경제적 비용이거든요. 통일 비용을 내가 왜 부담해야 되느냐 얘기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일자리 뺏기죠. 반대하는데 그 문제가 이제 크루즈업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동서독 통일이 90년에 됐잖아요. 90년. 근데 90년에 통일돼가지고 2010년 20년 만에 독일 통일 비용을 정산해 봤어요. 동서독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그런데 독일 정부가 발표기를 한국 돈
3천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3천조. 한국 돈으로 따져보니까